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신중선 작가님의 단편소설 노래방 여자입니다. 이 작품은 신중선 작가님의 작품집인 여자라서 행복하다는 거짓말에 실려있는 7편의 작품 중 하나로 펴낸 곳은 PRN 코리아의 문학 브랜드인 내일의 문학입니다. 단편소설 노래방 여자는 20대에는 콜걸로 50대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살아가는,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어쩌면 바카스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한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중선 작가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아래 더보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래방 여자를 만나러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노래방 여자 신중선. 사나운 바람이 광장을 휘젓고 지나간다. 바닥을 구르던 가랑잎이 일제히 솟구쳐 오른다. 미혹의 시선이 이파리들을 따라 위로 향하다가 내려온다.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 정도로 추운 날씨에 미혹이 부르르 몸을 떤다. 가랑잎들이 미혹의 몸 여기저기 붙었다가 떨어지기도 한다. 개중에는 등 쪽에 달라붙은 것도 있다. 만일 눈치챘더라면 가차없이 떼어냈을 테지만 등 뒤의 것까지는 알 수 없었다. 52살이 되기까지 내내 무거웠던 등허리였다. 그러니 등에 뭔가가 붙어있단 걸 알았다면 그것이 혹여 건불이었다 해도 털어냈을 거였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외국에서 살기 싫다고 하잖아. 남동생이 미옥에게 엄마를 모셔다 주면서 했던 말이다. 엄마가 그랬어? 외국에선 살지 않을 거라고? 정말 그렇게 말했어? 미옥은 눈앞에 동생이 있기라도 하듯 소리내어 따져 묻는다. 홀로 수십 번 되뇌던 질문이다. 그 말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보니 조금쯤 개운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그리하여 미옥이 한 차례 더 반복해서 물어본다.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 맞아? 말해보라고. 미옥의 입 가장자리가 실룩대다 멈춘다. 처음엔 일말의 의구심도 없었다. 그러나 갈수록 남동생 부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랑잎이 또 하나 오른쪽 눈썹 부근에 내려앉았다. 너 지각생이로구나. 떼어내 들여다보니 단풍이 제대로 들지 못해 얼룩덜룩한 것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게 생겼다. 이런 것들은 책갈피로도 선택되지 못한다. 그저 바닥에서 구둣발에 짓밟히다 사라질 뿐이다. 미옥은 이파리를 놓아버리고는 대신 제 손바닥과 손등을 번갈아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내려다본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래도록 본다. 푸른 실핏줄과 얼기설기 그어져 있는 손금, 손가락 마디마디 생겨나 있는 주름, 끝에 달려있는 손톱 같은 것들도 자세히 본다. 그러다 문득 제 손을 이렇게 꼼꼼하게 관찰한 적이 없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친다. 물론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처럼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니 자신의 손이 이 가랑잎만큼이나 사랑받지 못하게 생긴 것 같다. 미옥은 왠지 서럽다. 불운했던 그간의 삶이 못생긴 손 탓이나 되는 것처럼 제 손이 싫다. 그래서 주먹을 꽉 움켜쥔다. 미옥은 X자로 메고 있던 메신저 가방을 앞으로 잡아당겨 덮개를 젖힌 다음 비닐봉지를 꺼낸다. 땅콩이나 건포도, 말린 무화과, 멸치 같은 것들이 뒤섞여 들어있는 봉지다. 미옥은 봉지에서 쥐포를 꺼내 입으로 가져간다. 오늘은 세탕을 뛰었다. 9시경 들어간 방의 손님은 부부처럼 보이고 싶어 했지만 결코 부부 사이가 아니란 것쯤 대번에 알 수 있는 중년의 커플이었다. 미옥이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는 소주병과 맥주병이 섞여서 놓여 있었다.
공손히 인사하자 남자 손님이 우선 술 한잔 하실래요? 하더니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그가 작은 잔에 3분의 1가량의 소주를 채워 맥주컵에 따르더니 그 위로 다시 맥주를 콸콸 소리나게 부었다. 사이다 같은 하얀 거품이 일었다. 손님이 권할 때 마시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므로 미옥은 기꺼이 잔을 받았다. 노래는 알아서 취향대로 부르면 된다고 주문했다. 자기들은 노래에 소질이 없어 듣기만 할 거라고도 했다. 그들이 술을 섞거나 마시는 동안 미옥은 노래했다. 특별한 신청곡도 없던 터라 알아서 선곡했다. 분위기를 늘어지게 만들어도 좋지 않을 테고 그렇다고 과하게 발랄하게 불러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눈치껏 했다. 노래하는 동안 옆눈으로라도 그들을 보지 않았지만 특별히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 같진 않았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뒤통수에도 눈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자리가 파하자마자 귀신같이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었다. 은하수 노래주점으로 가서 박양을 지원 사격하라는 회사의 문자였다. 미옥은 즉시 10분 거리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미옥이 은하수 노래주점에 도착해서 은하 1방에 들어갔을 때 박양은 50대로 보이는 카키색 바지 남자와 춤을 추고 있었다. 카키색 바지의 살찐 손바닥이 박양의 엉덩이에 밀착되어 있었지만 박양은 크게 괴념치 않는 태도였다. 또 다른 남자 손님인 줄무늬 셔츠는 왕년의 대학가요제 수상곡을 열창하고 있었고 대머리와 곱슬머리는 나란히 앉아 술을 들이켜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잭 다니엘스 한 병과 양주 얼음통, 콜라 등이 치즈, 과일, 한치구이 안주와 함께 놓여 있었다. 줄무늬 셔츠는 노래가 끝나자 미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부탁해요 라고 그가 말했다. 미옥은 이번에도 쉬지 않고 노래했고 그동안 네 사람은 번갈아서 박양을 끌어안고 춤췄다. 은하 1방에서 미옥은 느린 박자의 노래만 선곡했다. 박양도 미옥과 마찬가지로 노래방 도우미다. 미옥보다 최신곡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젊은 여자였다. 그런데 은하 1방의 손님들은 박양에게서 목소리보다는 육체의 소리를 원했고 따라서 여흥을 북돋아줄 다른 노래 도우미를 필요로 했다. 손님들의 청을 받들어 박양이 회사에다 재빠르게 전화했고 그 연락이 미옥에게 다시 간 것이다. 미옥이 은하 1방에 들어간 지 1시간가량 지났을까. 남자들과 박양은 함께 어울려 노래방을 나갔다. 아마 박양은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잘된 일이지. 그렇고 말고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인 거야. 미옥은 그들이 박양을 후히 대접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52의 미옥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은하수 노래주점의 일이 끝나기 무섭게 미옥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도로변에는 검정색 스타렉스가 주차되어 있었다. 먼저 탑승해 있던 두 노래 도우미가 미옥을 보자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했다. 미옥은 회사에서 가장 원로급에 속하는 노래 도우미였다. 보도방 스타렉스는 미옥을 20분 거리 신명 노래방 앞에 내려주고는 쏜살같이 출발했다. 보도방 스타렉스는 항상 바쁘다. 신명 노래방 손님들은 탬버린을 신나게 아주 신명나게 두드려줄 것을 요구했다. 노래방의 상호가 신명 노래방이란 점에 대해 잠깐 말을 주고받은 후에 저희들끼리 키득키득 웃더니 미옥에게 주문한 내용이었다. 신나게 신명나게 흔들어주세요. 그들은 습관인 듯 맥주를 한 번에 싹 들이켜곤 했는데 그때마다 방이 떠나가라 외쳤다. 원샷하고. 그들이 비틀대며 나가자 미옥은 남아있는 안주를 비닐봉지에 눈치껏 옮겨 담았다. 이때 어느 정도는 남겨놓는 게 요령이라면 요령이랄 수 있다.
먹을 걸 갖다 주면 아이처럼 좋아하는 엄마 때문에 미옥의 호주머니엔 언제나 투명 지퍼백이나 비닐봉지가 준비되어 있다. 미옥은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묵지근한 팔을 연신 주무른다. 바람은 느닷없이 왔다가 사라지기를 되풀이한다. 탬버린 테가 무수히 와 닿았던 왼쪽 손바닥이 화끈거렸다. 애초에 선택의 여지란 건 없었다. 엄마가 잠든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야 하는데 아무리 궁리해봐도 몇 되지 않았다. 목욕탕 폐점 시간에 하는 바닥 청소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고깃집 불판 닦는 일도 해봤지만 몸이 견뎌내질 못했다. 결국 노래방 도우미를 시작했다. 엄마는 이틀째 설사로 고생 중이다. 그럼에도 식탐은 줄어들지 않아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수돗물 소리만 들려도 입맛을 다시며 주방으로 들이닥쳤다. 그 통에 미옥도 요 며칠 변변히 식사다운 식사를 하지 못했다. 정신이 멀리 달아날수록 엄마의 식탐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엄마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미옥은 반드시 일을 나가야 했다. 미옥이 벌지 않으면 두 사람 다 삿입에 거미줄 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술 꽉 붙이고 도리질하는 엄마를 간신히 붙잡아 앉혀 약을 먹였고 자는 걸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차려입고 일을 하러 나왔으며 이제 노래방 일도 다 끝나 집에 가는 길이다. 미옥은 쥐포를 먹는 사이사이 연신 팔뚝을 주물렀다. 최대한 느릿느릿 걸었다. 가능한 한 귀가 시간을 늦추고 있었다.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영영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다시 강한 바람이 광장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가자 종잇조각 하나가 팔랑대며 날아온다. 종이는 미옥의 발집계에 내려앉는다. 요즘은 보기 힘든 나이 지긋한 여가수 M의 얼굴이 인터뷰 기사와 함께 인쇄되어 있다. M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은 적이 있다. 물론 오래전 얘기다. 미옥은 종이를 가만히 굽어보다 팔을 뻗어 줍는다. 잡지에서 낱장으로 떨어져 나와 폐지 신세가 되어 여기까지 날아온 것이리라. 미옥은 구겨진 종이를 손 다림질한 다음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러고 보니 광장은 어느새 나뭇잎이 카펫을 이루고 있었다. 발밑의 감촉이 제법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희미한 소리가 미옥의 청신경에 포착되었다. 소리는 끊어지는가 하면 이어지고 이어지는가 하면 다시 끊겼다. 호기심을 자극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쓸 수 없었던 건 엄마를 너무 오래 혼자 놔뒀다는 자각이 언뜻 일었기 때문이다. 엄마에 대한 의무감에 걸음을 재촉해보지만 마음과는 달리 발걸음 떼는 게 쉽지 않았다. 소리의 정체를 모르는 채 귀가하고 싶지 않았다. 미옥은 보다 정확히 듣기 위해 손을 둥글게 말아 귓바퀴에 갖다 댔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래도 알 길이 없었다. 미옥은 소리나는 쪽으로 직접 가보기로 작정했다. 몇 분 늦는다고 엄마한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 라고 자기 위안도 해본다. 소리의 근원지는 쓰레기통으로 짐작되었다. 작고 여린 끊어질 듯 이어지고 멈췄다가 다시 들리는 애달픈 소리는 쓰레기통 가까이 가니 보다 분명해졌다. 이제 미옥은 그것이 어떤 소린지 무엇이 내는 소린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러자 돌연 두려웠다. 커다란 녹색 쓰레기통에는 뚜껑이 붙어 있었는데 뚜껑을 열면 그 즉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 것 같았다. 고민하다 어렵게 그곳을 떠나지만 몸이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웠다. 한 걸음 두 걸음 힘겹게 걷는 순간에도 소리는 줄곧 미옥을 따라왔다. 어쩌면 포기하기 싫은 미옥이 소리를 붙들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미옥은 두 손으로 양쪽 귀를 틀어 막았다. 세 걸음, 네 걸음,
그리고 10걸음. 미옥은 걸음수를 1 삼아 세다가 그러다가 11번째 발자국을 떼는 순간 획 몸을 돌렸다. 다시 쓰레기통에 근접했을 때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뚜껑을 열어 젖혔다. 쓰레기통에는 미옥이 상상하던 거의 그대로의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작은 종이 상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갓난아기. 언제 고민했나 싶게 미옥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올랐다. 부글부글 웃음이 괴어 올랐다. 입술이 경련하듯 실룩였다. 마침내 돌아왔구나, 아가야. 아기는 앙증맞은 두 주먹을 꽉 그러쥐고는 버둥대고 있었다. 미옥의 양쪽 입 아귀가 셀쭉 올라갔다. 이어 그녀의 입에서 희미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미옥의 입술이 또다시 2번 더 실룩댔다. 누군가 그 모양을 보았더라면 괴이하다고 여길 만큼이나 비정상적인 반응이었다. 아기는 힘차게 울었다. 말을 할 수 없는 아기들에게 울음은 존재의 외침이다. 살아있음을 알리는 본능적인 신호인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에 이보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신호는 없을 것이다. 오랜 발버둥 탓인지 애초에는 작은 몸을 단단히 감쌌을 모포가 마구잡이로 풀어헤쳐져 있었다. 아기는 어떠한 옷도 입고 있지 않았다. 발가벗은 몸의 색은 살색이었다. 어릴 적 도화지에 사람 얼굴을 그릴 때 반드시 사용하곤 하던 살색이 실제의 모습으로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실은 이 모든 게 그토록 명료하게 보였을 리 없다. 어둑어둑한 광장이었으니까. 미옥은 그 와중에도 생각한다. 아무리 봐도 이거 참 비현실적인 색이네. 세상에는 검은 피부도 하얀 피부도 있는데 어째서 살색은 살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기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가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미옥의 눈 주변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찔끔 눈물이 났다. 젖은 눈꼬리를 손끝으로 눌러 닦으면서 주변을 살폈다. 미옥의 눈동자가 희번덕였다. 누군가가 숨어서 자기를 훔쳐보는 것이나 아닐까 염려되었다. 어인 까닭인지 길고양이조차 눈에 띄지 않는 수상쩍은 밤이었으니까. 새벽은 아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엔 더없이 완벽한 시점이었다. 메신저 가방을 한껏 뒤로 물린 미옥이 종이 상자를 들어 올렸다. 가슴이 뻐근했다. 두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기가 드디어 돌아왔다고, 먼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자신을 찾아낸 거라고 생각했다. 미옥은 상자를 힘껏 끌어안았다. 코트를 벗어 상자를 감쌀 때 찬바람이 다시 또 거리를 쓸고 달아났다. 붉거나 노랗거나 갈색의 가랑잎들이 바람을 타고 우르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대굴대굴 굴러가기도 했다. 미옥의 입술 사이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가랑잎 떼굴떼굴 어디로 굴러가. 미옥과 남동생과 여동생, 삼남매 모두가 어렸던 시절, 그리고 아버지가 생존해 있던 그 따스하던 때, 엄마가 아이 셋을 이불 속에 누이고 가만가만 불러주던 노래였다. 노래는 이렇게 이어진다. 벌거벗은 이 몸이 춥고 추워서. 당시 엄마는 젊었으며 충분히 예뻤다. 이제부터는 미옥도 같은 노래를 아기에게 불러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아기 또한 훗날 자신을 예쁜 엄마로 기억해 줄 것이라고 미옥은 상상했다. 노래는 이렇게 끝이 난다. 따뜻한 부엌 속을 찾아갑니다. 노래를 다 부른 미옥이 궁금함을 이기지 못해 코트를 살짝 들추니 아기는 눈을 뜨고 있었다. 아기의 눈은 동그랬고 속눈썹이 유난스레 길었다.
인형 같아. 미옥이 우물우물 혼잣말을 하면서 슬쩍 웃는다. 주인집의 모든 방에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에 미옥이 안도한다. 옥탑방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사생활이 거의 완벽하게 보장되는 곳이잖아. 미옥은 오늘따라 자신의 옥탑방이 썩 흡족하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리라 다짐한다. 아기는 이제 옥탑방에서 자라게 될 것이며 미옥이 그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가랑잎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미옥은 가파른 철제 계단을 조심조심 오른다. 현관문 열쇠를 열쇠구멍에 넣고 오른쪽으로 돌리자 딸깍 맑고 경쾌한 음향이 정막을 깬다. 드물게 기분 좋은 밤이라고 미옥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지긋지긋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산발을 한 엄마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발치개에는 오줌이 낭자하고 젖은 잠옷은 퉁퉁한 두 다리를 휘감고 있다. 기저귀는 바닥에 팽개쳐져 있었다. 엄마는 자고 있어야 했다. 다른 때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지만 일 나갈 때에 한해 수면제를 먹이기 때문이다. 서두르느라 지사제만 먹이고 수면제는 깜빡했을까? 그랬을 수 있다. 미옥은 자신을 탓했다. 엄마는 엄지를 입안에 집어넣고 빨아대고 있었다. 엄마야 그러거나 말거나 본체만체 하고 미옥은 종이상자와 함께 실내로 들어온다. 아기를 덮고 있던 코트도 벗겨내 옷걸이에 건다. 가랑잎 하나가 붙어서 집안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미옥은 그제야 알게 된다. 미옥은 이파리가 징그러운 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진저리 치면서 떼어낸다. 아기를 패브릭 소파 베드에 뉘었다. 스펀지가 터져나와 폭삭 주저앉은 소파 베드다. 이사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것을 버리지 않고 사용 중이다. 아기는 조용했다. 드디어 엄마를 찾았으니 편안히 오래오래 잘 것이다. 라고 미옥은 생각했다. 느닷없이 세상에 나왔던 아기가 있었다. 배가 뒤틀리듯 아파서 근린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 아랫배에 힘을 주자 아기가 미끄러져 나왔다. 당시 미옥은 대학생이었다. 어안이 벙벙했다. 아기란 엄청난 신체의 고통 속에 어렵게 태어나는 존재로 알고 있었다.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덤벙대다가 가장 손쉽지만 또한 가장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때도 아기는 조용했다. 울지 않았다. 어쩌면 미옥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황했고 정신이 없었으니까. 화장실 안에 놓여있던 작고 푸른 플라스틱 휴지통은 아기가 들어가기에 알맞았다. 아기를 거기 넣은 후 하염없이 휴지를 풀어 덮고 또 덮었고 그것보다 더 많은 휴지를 사용해서 신체의 아랫부분을 닦아냈으며 또한 겹겹이 쌓아서 팬티 라이너를 만들었다. 너무도 떨린 나머지 한 손으로 다른 손을 부여잡고 그 모든 행위를 수행해야 했다. 어서 자리를 모면해야 한다는 것 외엔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그때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땐 현장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미옥은 어려서부터 결혼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던 아이였다.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꿈을 키우며 살던 소녀였다. 미옥은 전문직 여성의 삶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흔히 하는 말로 현모양처, 그것이 미옥이 바라던 미래였다. 초등학교 시절의 어느 날을 떠올려 본다. 그날 미옥은 청소당번이었다. 청소를 마치고 아이들과 교실에서 놀고 있었다. 무슨 놀이였는지까지는 기억이 없지만
가지런히 줄을 맞춰놓은 책상과 걸상 사이를 뛰어다녔다. 그러다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세차게 부딪히게 되는데 눈앞에 몇 개의 별이 떠다녔다. 아팠지만 울지는 않았다. 아이들이 외쳤다. 혹이다. 깜짝 놀라 이마를 만지니 과연 혹이 생겨나 있었다.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 미옥이 무서움에 떨었던 이유는 이마에 혹이 생겼으니 어떤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없을 거라는 상상 때문이었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미옥으로선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절망에 사로잡힌 미옥은 그제야 울었다. 아파서 운 것이 아니었다.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미옥은 간간히 그때의 일을 머릿속에서 굴려보곤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또한 걷고 있는 현재의 삶을 다시금 더듬어 보기도 하는 것이다. 미옥은 또한 종종 생각한다. 이마에 혹이 났던 그 시절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밝았던 시절이었을 거라고. 아버지가 있었고 건강한 엄마와 귀여운 두 동생이 함께 어울려 살던 화목하던 때였다.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함께 떠오르는 기억들은 언제나 교실인데 진초록의 칠판과 눈처럼 새하얀 백묵, 교실 뒤쪽에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던 코르크보드 등이 환히 눈앞에 펼쳐진다. 코르크보드에 자신의 그림이나 종이작품 등이 붙어본 기억은 없으나 대신 미옥은 노래를 썩 잘했다. 오락시간이면 불려나가서 유행가를 멋들어지게 불렀다. 그러나 그 재능을 올바르게 펼칠 일이란 평생 주어지지 않았다. 인생은 미옥에게 매번 직구 대신 커브볼을 던졌다. 그 변화구를 미옥은 받을 수 없었다. 미옥은 자신의 인생이 틀어질 때마다 지치지도 않고 생각했다. 일테면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자신이 둘째나 혹은 셋째 아이로 태어났더라면, 혹은 맞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맞이라는 책임감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자립심 강한 여자여서 자식들을 현명하게 건사했더라면 하는 생각들 말이다. 10대 시절 미옥은 매주 월요일마다 두발과 복장 검사를 실시하던 엄격한 여학교에 다녔다. 단정한 복장과 반듯한 단발머리를 강조하던 학교였다. 엄하기로 소문난 학년주임에게 걸리지 않으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머리를 규정대로 잘라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단골 미용실이라는 게 생겼다. 집 근처에 있는 미용실이었다. 여주인 혼자 꾸려가던 소규모 미용실이라 대기시간 없이 머리를 자르고 나오는 일이란 극히 드물었다. 기다리는 동안 손님들은 빛이 되어 있는 잡지를 읽는 것으로 시간을 때웠다. 저급한 삼류 주간지들이 대부분이었고 여성지로 분류되는 월간지도 있었다. 그것들은 매주 혹은 매월 신간으로 바뀌었다. 어찌나 재미있던지 어느 땐 불어 손님이 많이 몰릴 것 같은 시각에 간 적도 있을 정도였다. 학생 신분이었던 미옥으로서는 미용실이 아니라면 좀채 볼 수 없던 책들이었으니까. 그 미용실을 드나드는 손님들 대부분이 콜걸이라 불리는 성매매 여성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상당 기간이 지나서였다. 태어나 처음으로 듣게 된 단어 콜걸, 그 이름을 가만히 입술에 담을 때마다 미옥은 왠지 에로틱한 감상에 젖어들곤 했다. 그 때문인지 콜걸이 그다지 나쁘게 여겨지지 않았다. 거기 드나드는 동안 미옥이 한 번도 제 또래 아이들과 마주친 적이 없었던 이유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로 하여금 그 미용실에 드나드는 걸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착실한 주부들도 결코 그 미용실에 제 머리를 맡기지 않았다. 미옥은 이 사실에 대해서도 가끔 회상한다. 내 엄마는 어째서 자기 딸을 그토록 방치했을까?
남대문 시장과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이 지척에 있고 몇 개의 여관들이 밤이면 불을 밝히기도 하던 동네였다. 대로변으로 나가면 큰 호텔도 두엇 있었으며 패션 1번지라 불리는 명동이 널따란 도로 건너편에 있었다. 미옥이 살던 동네의 공식 지명은 회연동이었다. 미옥은 어른의 간섭과 통제 없이 회연동과 명동과 남대문 시장 언저리를 되는 대로 쏘다녔으며 문학서적 대신 미용실 잡지를 탐독하면서 10대를 흘려보냈다. 미옥의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떴다. 사위는 과로사였다.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만 하다 죽었다. 아버지가 일찍 간 것에 대해 미옥은 엄마의 역할도 적잖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평생 생산적인 일을 할 줄 몰랐다. 소비를 미덕이라 여겼는가는 모르지만 아무튼 미옥의 엄마는 저축이란 것도 하지 않았다. 미옥의 기억이 맞는다면 엄마는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친목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자신의 삶 전체를 아버지에게만 의탁했던 엄마는 느닷없는 아버지의 공백에 갈피를 잡지 못했다. 얼마간 남아있던 재물을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하던 엄마는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그 집에 전세로 주저앉는다는 조건을 달아 집을 팔았다. 미옥네는 집 매매대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으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삿짐을 싸고 푸는 것조차 겁낼 정도로 엄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집이라도 지키고 있었더라면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시절이니 그걸 발판으로 일어설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모른다. 아무 일도 하려 들지 않는 엄마를 미옥은 그 당시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어쩌면 엄마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증상에 시달렸을 수도 있을 거라 여겨지는 면도 있긴 하다. 갑자기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 어쨌든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엄마 때문에 살림살이는 나날이 궁핍해져 갔다. 엄마는 그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옥의 단골 미용실 역시 내내 그대로였고 당연하게도 여전히 여러 콜걸을 접할 수 있었다. 콜걸들은 저희들끼리 대화하다가 어떤 대목에 가면 음탕하게 숨죽여 웃기도 했다. 특별히 비밀스런 대화를 해야 할 때엔 미성년이던 미옥을 흘끗대면서 일본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회연동 인근에 살고 있던 당시의 그 여성들은 대부분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는 일본인의 현지처도 있었는데 그녀들은 제법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비싼 옷을 입었고 미용사에게 팁도 곧잘 주곤 해서 특급 대우를 받았다. 무엇보다 미옥은 그녀들의 유창한 일본어 구사력이 제일 부러웠다. 미옥도 일본어를 잘하고 싶었다. 그래서 마침내 일어 교재를 구입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대학까지 일어 일문학과로 진학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침내 미옥도 콜걸이 되었다. 처음엔 단지 자신의 대학 등록금이라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거였지만 집안의 생활비가 발목을 잡아서 쉽게 그만둘 수 없었다. 두 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 할 입장으로까지 내몰렸을 땐 가슴팍까지 징구렁이에 잠겨버린 후였다. 자신의 딸이 착실히 내놓는 돈의 출처를 엄마는 절대로 묻지 않았다. 새벽에 귀가해도 외박을 해도 모른 척했다. 미옥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 와중에 결코 누군지 알 길 없는 한 남자의 아기가 미옥의 몸속에 자리 잡았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남동생과 여동생도 차차 학생 신분에서 직장인이 되었고 또 몇 년이 지난 뒤에는 배우자를 맞아 차례로 미옥으로부터 독립했다. 생활이 안정되는 대로 엄마를 모셔가겠노라 둘 다 약조하고 떠났다.
남동생이 약속을 지키긴 했다. 시일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긴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긴 한 거다. 2해 전 일이다. 그때 동생이 그랬다. 미안해 누나. 늦었지만 이제 누나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내 인생을 살라고? 내 나이 50인데? 미옥은 목구멍까지 치받고 올라오는 말을 꿀꺽 삼켰다. 그로부터 2년 후 엄마는 다시 미옥에게 인도되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외국에서 살기 싫다고 하잖아. 돌아온 엄마의 행동에서 수상쩍음을 인지하던 순간 동생 내외의 이민이 엄마와 헤어지기 위한 방편으로 결정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의심은 이후 확신이 되어 미옥을 괴롭혔다. 고통스런 감정이 칼날을 세우고 일어났다. 엄마의 퇴행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벽면 곳곳에서 아이가 그렸음직한 서툰 낙서가 등장하고부터였다. 그제야 비로소 며칠간에 걸쳐 발생한 수상쩍었던 엄마의 행동이 이해되었다. 미옥을 보고는 여동생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어째서 아버지의 귀가가 늦어지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분명히 남동생 집에서도 벌어졌을 법한 일이다. 분했다. 화가 났다. 잊었다고 생각하던 예전의 악몽이 다시 존재를 드러낸 것은 바로 이 시기부터였다. 아니던가. 남동생이 엄마를 맡기고 가던 바로 그날 밤이었던가. 아기는 매일매일 가냘프게 울었다. 미옥은 끔찍한 이명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미옥은 베드소파에 누워있는 아기를 내려다본다. 아기는 고요했다. 어느새 다가온 엄마도 목을 길게 늘여 미옥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낸다. 미옥이 아기를 보듬어 안고 가만가만 거실을 맴돌면 이 역시 그대로 따라한다.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미옥은 정신을 놔버리고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엄마가 부럽기까지 하다. 이튿날 날이 밝자 미옥은 아기용품 가게에 들렀다. 토끼가 그려진 이불 세트와 겉싸개, 분홍빛 플라스틱 욕조와 목욕 스펀지, 손바닥만한 가재 수건과 동물 형상을 한 모빌, 신생아용 양말과 옷 한 벌, 젖병과 분유, 친환경 천기저귀 따위를 욕심껏 구매했다. 신용카드 한 장 만들 만한 신용조차 쌓지 못한 미옥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 그 모든 것들을 샀다. 유아용품 가게를 나서는 미옥은 설렜다. 무언가로 인해 가슴 뛰는 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미옥은 자신에게 엄마가 될 기회를 부여해준 아기가 고마웠다. 아기는 울지도 보채지도 않았다. 순둥이구나. 벌써부터 효도를 하네. 미옥은 기쁜 마음으로 젖병을 소독하고 분유도 탔다. 우유를 섞느라 젖병을 흔드는 동안에는 노랫가락이 절로 흘러나왔다. 가랑잎 떼굴떼굴 어디로 굴러가. 엄마도 함께 따라 불렀다. 벌거벗은 이 몸이 춥고 추워서 따뜻한 부엌 속을 찾아갑니다. 어설픈 이중창이 집안에 울려 퍼졌다. 노래하고 탬버린 두드려대고 손님이 원하면 술잔도 얼마든지 비워내면서 미옥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그 모든 일을 해냈다. 일 나가는 것 외엔 좀채 바깥 출입을 하지 않던 미옥이었지만 아기를 데려오고부터는 외출이 잦아졌다. 아기는 미옥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코끼리가 그려진 아기띠를 구입하는가 하면 유모차를 사들고 오기도 했다. 또 어떤 날엔 멜로디 오리가 든 쇼핑백과 함께 귀가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살 수 없는 경제 사정이 아쉽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기가 주는 행복감은 엄청났다.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자동 흔들 침대를 구입하고자 마음먹었을 땐 특히나 성대에 무리가 올 지경으로 노래했다. 분명 시기상조임에도 도형 쌓기까지 구매했다. 아이와 함께 블록 쌓기하는 상상을 하다 보니 마음이 급해 참을 수 없었다. 미옥이 그 무엇보다 원한 건 아기의 말문이 트이는 것이었다.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엄마라는 단어였다.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가까운 미래에 소형 자동차를 마련하리라 작정한 미옥은 심지어 카시트까지 구매하기에 이르렀다.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어쩐지 단골 손님이 안쓰러웠던 가게 판매원이 유아용품 대여점 전화번호를 넌지시 알려줬지만 미옥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남이 쓰던 걸로 아기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딴엔 사장 모르게 호의를 베푼 것이었지만 손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자 판매원은 무안했다. 버는 족족 물건을 사들이다 보니 급격히 생활고가 찾아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단지 딸랑이 하나 사기 위해 가게에 들른 적도 있었다. 얼마간 뜸하던 미옥이 가게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는 붉은색 유모차를 골랐다. 두 눈이 휘둥그레진 판매원이 지난번에도 같은 상표, 같은 색깔의 것을 사갔다며 만류했다. 미옥은 잠깐 궁리하는 것 같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판매원은 지갑을 꺼내는 미옥을 자꾸만 흘금댔다. 평생에 걸쳐 경제 사정이 넉넉했던 적은 없었어도 빈털터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고민 끝에 보도방 업주에게 선불을 당겨달라고 부탁했지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양 정도쯤 되면 몰라도 쉰이 넘은 도우미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출장 안마사가 수입이 괜찮다는 걸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당장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기술이야 배울 수 있다 쳐도 고령의 나이라는 장벽이 있었다. 고객이 선호할 연배는 아니니까. 아기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월세 납입 날짜가 훌쩍 지나버렸지만 미옥은 자각하지 못했다. 집주인 여자에게 살갑게 굴어본 적은 없으나 월세만큼은 늦은 적이 없었다. 집주인은 미옥의 신용을 믿는 터라 재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름 정도 경과하자 슬금슬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처음 세를 줄 땐 혼자 산다고 했다. 그러다 제 엄마라면서 노인 하나를 사전 협의 없이 집으로 들였다. 그때도 싫은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다. 자기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불편했던 기분은 점차 언짢은 심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20날이 경과했을 땐 괘씸한 마음이 한 달째 되는 날엔 화가 치밀었다. 한 달하고도 하루가 더 흐른 바로 그날 팔짱을 끼고 옥탑방을 올려다보던 집주인은 결심한 듯 계단을 올랐다. 지나치게 가팔라서 발길이 여간 조심스럽지 않았다. 한 발 한 발 오를 때마다 난간을 꼭 부여잡아야 했다. 위험하기 그지없는 계단이었으나 세입자는 그간 한 차례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고 월세도 꼬박꼬박 제 날짜에 지불했다. 주인은 급작스럽게 세입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며 그래서 며칠만 더 참아보기로 작정했다. 도로 내려가려던 주인이 무심코 옥상을 올려다봤다. 옥상에서 새하얀 천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뭘까 저것은? 궁금해진 주인은 확인이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몇 개 남지 않은 계단을 마저 올랐고 마침내 옥상에 도달했다. 세입자는 빨래를 널고 있었다. 순백의 천들이 빨래집게에 야물게 물려 있었다. 그것들은 망국기처럼 바람에 펄럭였다. 웬 아기 기저귀? 집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볼멘 목소리를 냈고
세입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막 널려던 기저귀를 냉큼 뒤로 숨겼다. 세입자의 입술이 야릇하게 움찔거렸다. 뭐야? 무슨 일이야? 아기가 있는 거야? 의논 한마디 없이 노인네 들이더니 이제 아기까지 스리슬쩍 데려온 거야? 어정쩡하게 서 있는 세입자를 뒤로하고 집주인이 현관문을 벌컥 열어 젖혔다. 형언하기 힘든 온갖 냄새가 콧속으로 기어들어왔다. 집주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코를 감싸 쥐었다. 아유, 대체. 낙서투성이 벽에다 아기용품, 분유통, 장난감, 이런저런 옷가지 따위로 난장판이 된 실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언뜻 불길한 기운이 집주인을 향해 달려들 즈음 포대기를 몸에 두른 뚱뚱한 노인이 뒤뚱거리며 나타났다. 주인은 제 눈을 의심했다. 뭘 어떻게 먹으면 저렇게 살이 찔 수 있을까? 처음 집에 올 때는 저렇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마른 편에 가까웠다. 고도 비만의 거구가 주는 위압감에 기가 눌린 집주인이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노인이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촘촘히 잡힌 주름투성이 입술로 뭔가를 말하는 듯 했지만 집주인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시커먼 노인의 입속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동굴이었다. 노인이 한 발짝 다가오자 집주인은 반대로 한 발 뒤로 어물쩍 물러섰다. 집주인이 다시 코를 감싸쥔 것은 지독한 지린내 때문이었다. 노인이 다가옴에 따라 지린내는 점차 더 강렬해졌다. 집주인은 밀려 올라오는 구역질을 온 힘을 다해 참으면서 노인이 두르고 있는 포대기 안을 들췄다. 빈 포대기였다.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힌 집주인이 이번엔 방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 그곳도 각종 아기용품으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옳거니 아기가 있긴 있는 모양이야. 집골이 이게 다 뭐람? 당장 방 빼라고 해야지. 집주인의 눈에 붉은 유모차가 들어오자 그녀가 기세등등하게 접근해서는 잽싸게 덮개를 들췄다. 그러나 그곳에도 아기는 없었다. 다만 목이 옆으로 획 돌아간 인형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둥근 두상의 폴리우레탄 고무 인형이었다. 살색에 동그란 눈을 한 인형은 속눈썹이 길었다. 애초엔 제법 고가였을 걸로 짐작되는 인형이지만 꼬질꼬질 때에 전 것이 쓰레기통에나 들어가면 딱 알맞게 생겨 먹었다. 인형은 진짜 아기처럼 기저귀를 차고 있었으며 그 옆에는 젖병이 있었다. 젖병은 모로 쓰러진 채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우유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집주인은 불현듯 무서웠다. 극심한 공포가 엄습해 들어왔다. 그녀는 꼬꾸라지듯 곤두박질 치듯 뛰쳐나왔다. 세입자는 아직도 기저귀를 널고 있었다. 조금 전과는 달리 콧노래까지 흥얼대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집주인도 알고 있는 것이었다. 어렸을 적 고무줄놀이 할 때 자주 부르던 노래였다. 가랑잎 떼굴떼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였다. 오늘 들으신 작품은 신중선 작가님의 단편소설 노래방 여자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